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제주 CBS 유도성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와 그리고 제주 CBS가 함께 마련한 자리입니다.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을 초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강의에 이어서 오늘도 이 AI의 기본 원리를 정립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부득이하게 갑자기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체험형 교육 등 AI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AI에 관심 있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강승수 본부장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JDC 경영기획본부장 강승수입니다. 오늘 인공지능 공존의 시대 우리 준비 강의를 당초에는 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런 강의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4차 혁명 시대에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JDC에서도 4차 혁명에 선도적으로 주저할 인공지능 교육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재 양성에 전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4차 혁명 시대에 앞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유익한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관리라든가 마스크 쓰기를 실천해서 건강관리를 유념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인공지능 시대 핵심 인재 요건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간단하게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박사 출신으로 현재 주식회사 AI네이션의 부사장으로 계시고요. 싸이월드 TV와 KT 올레펍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의 기획과 개발에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온라인이지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AI네이션의 이상은입니다. 오늘 자리는 이제 기술적인 면보다는 AI 이제 최근 트렌드와 실제로 어떤 AI가 이제 일자리와 좀 관련이 많아서 이런 사회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재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실제로 한국에서 인공지능에 관련한 많은 일들을 대기업과도 하고 있고 어떤 정부 부처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인공지능 인재의 수요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이야기 드릴 범위가 좀 크다 보니까 네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먼저 AI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되니까 AI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되는 AI와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AI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I가 도입됨으로써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나 사실 이 점이 제일 일반적인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 AI와 이제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좀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이제 좀 계속될 텐데 이렇게 좀
AI와 인간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시대에 그때는 좀 어떤 모습을 할까? 이제 앞으로 한 20년, 30년이 되겠죠. 그 시대를 한번 또 저희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결론적으로 인재가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지금 좀 우리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걸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어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키워드를 좀 익히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AI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AI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2015년 정도 그 알파고 나오고 이제 그 근처에부터 한 기사인데 최근에 좀 많이 변했지만 AI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AI라는 건 AI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상당히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알파고 같은 이런 AI가 나왔을 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인공지능은 좋은 거다.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잘 아시고 레이 커즈와일 이 사람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구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AI를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은 너무 좋은 거다. 그렇게 좀 말을 했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스티븐 호킹 박사, 이제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이분은 뭐 아주 좀 천재적인 물리학자신데 이분은 AI 때문에 인류가 망할 것이다. 그것도 100년 안에 이런 말씀하셨고, 나머지 뭐 이런 여러 AI 석학들이 대개는 AI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단지 지금 뭐 AI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잘 알면 알수록, 특히 오래 연구해 오면 올수록 더 AI에 대한 걱정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한 20, 30년간이 이 뭐 햄릿의 대사죠. To be or not to be. 뭐 이대로 계속 할 것이냐, 그냥 좀 바꿔볼 것이냐, 좀 중요한 결정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좀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구글 쓰고 페이스북 쓰고 스마트폰 쓰면 다 좋은데 그럼 도대체 왜 걱정이 좀 있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30개국의 인공지능 전문가 50명이 앞으로 우리나라 카이스트와는 어떤 연구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킬러 로봇 같은 살상 무기를 만들려 한다고 우려한 겁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무기에 대한 반발이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전쟁 로봇이 사람을 마구 죽이는 장면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방산 기업인 하나시스템과 국방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를 열자 인공지능 분야 해외학자 10명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입니다. 이 센터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나 군인이 부족할 때 필요한 무인화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지만 전쟁 로봇이 나올까 봐 걱정한 겁니다. 프로그램 개발이지 로봇을 개발하고 뭐 이게 공격용, 살상용 뭐 이런 걸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아니에요.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에서도 3,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인공지능으로 전쟁 기술을 만들면 안 된다고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글이 미국 국방부와 함께 무인 항공기 타격 정확도를 높이는데 인공지능을 도입한 걸 비판한 겁니다. 몇 년 안에 전쟁 로봇이 실제로 개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이를 규제할 국제협약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인공지능이 좀 무기와 결합하는 순간 좀 어마무시한 일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2018년에 이제 저희가 기사를 냈는데 영어로 번역이 좀 심하게 되다 보니까 큰 반발을 좀 세계에서 일으켰던 것인데, 이건 뭐 요 다음에 총장님 해명 잘하셔 넘어갔고, 근데 최근에 여기 나온 대로 많은 국가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무기에 결합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 전투력이 너무나 강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서로 규제하자고 아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도 이제 최근에 보면 뭐 한 10년 안에 영국군의 30%가 이런 AI 그 기계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아주 저희가 좀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조금 더 파악하고 좀 어떤 규제할 건 하고 개발할 건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7년에 그
구글의 어떤 그 세계 대회에서 발표한 건데 AI 보시면 모바일 퍼스트 투 AI 퍼스트. 이제 모바일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구글이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고도 사실 구글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을 꺾고 2017년 초에는 알파고가 중국의 커제를 꺾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게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정말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정말 대세가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각 기업은 특히 이제 글로벌 초대형 기업은 뒤에 설명 더 드리겠지만 AI 퍼스트 전략을 가고 있습니다. AI 퍼스트라는 건 모든 것을 기업의 모든 역량을 AI를 잘 만드는 데 쓴다. 이전에는 핸드폰용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용으로 잘 만드는 데 썼다면 이제는 AI를 잘 만드는 데 쓰겠다. 그래서 AI를 잘 만든다는 거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어떤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걸 잘 개발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선언 이후에 이제 더 움직임이 빨라져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많은 회사는 AI 회사로 이미 변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을 하건 안 하건 간에 AI 퍼스트, AI를 최우선시하는 어떤 기업 간의 전쟁, 세계 간의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 중이다. 이렇게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인공지능이 뭐길래 이렇게 걱정이 많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눈에 안 보이고 스마트폰 속에만 있거나 우리가 잘 아시는 알파고 같은 이런 거를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다니는 로봇, 알아서 척척하고 이런 로봇을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약하고 왜 강하냐? 그리고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심지어 아주 강한 슈퍼 초인공지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약한 인공지능은 딱 공부한 한 가지 특정한 문제만 지능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예측하고 지능적으로 해결하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그러니까 알파고 보시면은 바둑 하나만 잘합니다. 알파고가 최근에 이제 스타크래프트 잘하는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알파고가 감귤을 잘 키우거나 아까 무기를 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이제 자원을 동원해서 한 가지 일을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약한 인공지능을 부르는데 지금은 약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분야별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아서 안 가르쳐준 문제도 파악해서 막 풉니다. 다양한 맥락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 갖추고 만들 당시엔 몰랐는데 지가 더 공부해서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배운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시던 그런 로봇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 같은 건 인간이 다 100%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한 인공지능 보시면은 창조다 만들 때는 몰랐던 걸 지가 알아서 막 해결을 합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 넘으면 참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상상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고 상상을 하다 보면 참 좀 비관적인 상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요거는 이제 생명 3.0이라고 이제 어떤 물리학자가 쓴 책에 나오는 건데 생명을 구분해 보면 1.0 단계, 2.0 단계, 3.0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 걸 말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그럼 뭐가 1.0이냐? 1.0은 그냥 복제는 하고 살아는 남는데 자기가 소위 우리 이제 컴퓨터 쓰시다 보고 이제 스마트폰 쓰시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워서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더라도 나중에 더 배워서 더 똑똑해질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엔 코로나 바이러스 막 번식은 하지만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어를 암기하거나 똑똑해지고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생명체, 특히 이제 사람이 되면 학습이라는 걸 해서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는데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에 바뀝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이제 2.0이라고 보자. 그러니까 몸 자체는 진화를 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는데 머릿속에 든 내용은 그 살아있는 동안에 바꿀 수가 있는 것을 이제 생명 2.0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바이러스는 뭐 몇십억 년이 지나도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지금 사실 우리의 몸 구조는 7만 년 전 정도에 태어난 뭐 현생 인류, 뭐 크로마뇽인이라는 것과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냥하던 원시인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따져보시면 지금 천지 차이죠. 그런 식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초인공지능이 되면 스스로 자기가 자원을 획득해서 원초적 창의적 욕구를 통해서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몸도 막 만들 수 있게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라이프 3.0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지만 몸을 조금 바꾸긴 하는데 몸을 뭐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가 끊임없이 자기 몸을 더 똑똑하고 빠르고 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시지만 이제 조그만 무슨 로봇이었다가 로켓가 돼서 날아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신체 능력을 얘기한 거지만 지적 능력도 그렇게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단 강한 인공지능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게 끊임없이 발전해서 사람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인간보다 1000배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스스로 자기 발전할 수 있는 강한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통제가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약간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이제 물리학과 이제 후배기도 한데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함도니 교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삼성 그 AI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람하고 이 로봇하고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것을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건 우리가 흔히 쓰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건 사람의 뉴런, 그러니까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벌써 연구실에서 사람 뉴런의 신경세포를 반도체로 읽어내는 그런 연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이제 네이처라는 좀 유명 잡지에 나온 건데 이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 이제 뉴런을 위에 올려놓으면 요 뉴런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반도체가 읽을 수 있다. 이게 이제 10마이크로미터라고 무지막지하게 작은 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크기인데 그런 일이 가능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은 컴퓨터는 컴퓨터고 사람은 사람인데 컴퓨터하고 사람이 잘 이렇게 좀 조합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기 진화하는 이런 생명이 나오지 말란 법이 좀 없다. 그래서 벌써 이런 연구가 뭐 활발히 몇 년째 진행되고 있고 이게 뭐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빠르면 25년 안에 이런 게 나온다. 아까 초인공지능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는 좀 사람들은 한 50년 안에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고 어쨌거나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정도에는 이런 강한 인공지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뭐 조금 큰 우리 미래 얘기고 뭐 당장도 그럼 지금 무엇이 되냐? 기업에게 있어서 AI가 제일 좀 중요한 거는 AI 산업이 아까 구글도 그렇고 다 모든 기업이 AI 퍼스트, AI 우선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약한 인공지능 그것이 요 딥러닝이란 기술과 요 GPU라고 하는 새로운 그 반도체 그 기술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알파고 같은 걸 만들 수가 없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걸 만드는 방법도 몰랐고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방법을 안들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 두 가지가 다 해결이 돼서 어떤 인류가 이제 한 번 문제를 해결하면 그걸 다른 데 적용하는 일은 또 아주 확산이 되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는 이 알파고가 이제 바둑의 문제를 풀었듯이 특정한 업무를 스스로 이제 그 알파고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약한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한번 만들어지면 반복적으로 자가 개선 그 분야는 자기 스스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알파고 같은 거 하나 그 분야에 만들면 그게 계속 발전해서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좀 아이언맨이고 이거 매트릭스인데 이게 이제 하나의 소프트웨어이자 또 뭐 이제 소프트웨어 카피하면 이제 기계가 되는데 한번 어떤 그 특별한 그 장인이나 기술자나 뭐 가수나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걸 이런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내면
이 사람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은 능력도 초능력이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복제를 해도 무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분야에 이제 쓸만한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그 분야를 평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각자 더 많은 분야를 평정하기 위해서 아까 AI를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뒤에 이제 직업의 세계 탐방할 때 뭐 무슨 직업이 유망할까 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나온 딥러닝이 좀 뭐가 다른 건가와 딥러닝에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를 조금은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전에 뭐 통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빅데이터하고 머신러닝 방식이라는 건 진짜 그냥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거와 똑같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전문가가 잘 살펴보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죠. 그 문제는 요 데이터가 조금 바뀌거나 뭐 상황이 조금 바뀌면 또 프로그램을 또 짜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하다 보니까 이거 변하지 않고 뭐 이런 거 그냥 뭐 고정적인 건 가능한데 계속 기술 개발되고 뭐 데이터 새로 나오는 건 이게 정말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 그래서 실제로 빅데이터 머신러닝은 잘 안 쓰입니다. 이게 딴 말로 하면 데이터만 마구 모아놓고 분석을 한다고 뭐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어려운데 아까 약한 인공지능 딥러닝의 핵심은 스스로 학습해서 자기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이 알고리즘을 한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까 이 전문가와 상의해서 잘 이 데이터란 걸로 가르쳐 놓으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통계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건데 딥러닝은 빅데이터는 딥러닝은 이렇게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해놓으면 스스로 기계가 이제 복잡한 것 중에서 변화된 것도 공부하고 파악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특징을 파악해서 사람이 없이도 계속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다른 점이라 이렇게 이전에는 꼭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딥러닝 시대에 약한 인공지능이 구현되면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사람을 뛰어넘는 그 기능 수행이 좀 가능해졌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용어상 제일 많이 또 그래도 좀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될 단어가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리즘이 데이터도 어려운 단어인데 알고리즘은 더 또 어려운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계속 알고리즘 하는 말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 세상 자체가 지금 알고리즘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도 단어로 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뭐 사전적 정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절차 모음입니다. 요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해결돼.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요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요런 거를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서 우리 저 중학교 때 뭐 초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이거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구해 그러면 이렇게 어떤 순서를 따라하면 최대 공약수는 뭐 이렇게 딱 구해집니다. 그런 게 알고리즘이고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한 거는 그런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코딩이라고 그러죠. 이제 코딩이라는 게 어떤 코드로 만들어준다는 걸 뜻하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사람이 다 이 알고리즘을 생각해내서 또 데이터를 주면 해답을 찾는 알고리즘 규칙을 생각해내서 코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 방법인데 지금 머신러닝 이후 요거 이제 머신러닝이 발전해서 딥러닝이 된 건데 이거는 거꾸로 어떻게 해답을 내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입력하고 출력 그러니까 문제하고 해답이 뭔지는 예제는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규칙은 모르는 경우에 이제 요것을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 해답에 데이터를 하고 해답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뭐 쪽집게 과외할 때 이제 정답하고 뭐 그 예제하고 정답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사람 그 공부하는 학생이 머릿속으로 스스로 요령이 딱 파악되는 것처럼 이런 인공신경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스스로 요 문제를 푸는 규칙, 그 알고리즘을 발견해내는 이렇게 하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 해답 규칙을 찾아내는 것을 또 이제 여기서 또 알고리즘 말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러니까 학습 알고리즘으로 답을 내는 알고리즘을 찾아내게 하는 것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이제
절차를 정의해 놓은 것. 근데 그 알고리즘을 이제 저 컴퓨터로 옮겨 놓은 걸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건 그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학습 알고리즘을 주로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나온 말이 그냥 알고리즘하고 학습 알고리즘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업의 세계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데이터가 있다고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데이터가 있어서 원하는 값을 얻을 때 이 중간 과정을 다 사람이 했습니다. 사람이 딱 보고 이렇게 하면 얻어낼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 알고리즘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간에 뭐 없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원하는 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입력이 주어졌을 때 출력을 알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얻어내는 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딥러닝에서는 이렇게 학습 알고리즘이란 방법으로 공부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규칙 자체를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넌 이렇게 공부하면 알아낼 수 있어. 이 공부법을 갈아내고 그 알고리즘, 해답을 찾는 규칙을 알아내는 것 자체는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이제 이게 아까 앞에 좀 있었는데 그 인공적으로 만든 사람의 뇌구조죠. 그러니까 사람의 뇌구조에다가 공부법을 가르쳐서 수많은 데이터가 하고 정답이 주어졌을 때 자동으로 규칙을 알아내게 하는 것이 이제 딥러닝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를 말하자면 주입식으로 하던 게 옛날에 교육인데 주입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안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응용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뭐 알아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과 뭐 창의적 교육과 이런 차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학습이라는 건 알려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인공 뇌구조에다가 학습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좀 스스로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누가 필요한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제 필요해지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프로그래머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을 잘 교육할 수 있는 요 알고리즘 개발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 사람을 저희가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부르고,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 인공지능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하고 상당히 앞으로 좀 유망하고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디에 쓰이고 있나? 뭐 딥러닝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가장 잘 알려진 것들이 이제 중국 기사가 많이 나오죠. 어떤 범죄자 공연장에 있었는데 바로 찾아냈다. 그래서 딥러닝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감시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얼굴의 특징을 잘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러니까 눈의 시각적인 지능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예고요. 뭐 그걸 더 실제로 이거 화웨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데 영상을 딱 찍으면 입술을 읽어서 음성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구나 알아낼 수도 있고, 또 이제 감정적 의도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걸 인식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건 예측하는 기능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저희도 많이 하고 있는 거지만 이 아주 복잡한 기계는 도대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배터리도 그렇고 많은 복잡한 기계가 이제 신호를 막 보다가 그럼 대충 이게 뭐 언제 고장 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는 거. 또 이제 아주 정교하게 지금은 우리가 뭐 매상 같은 거, 뭐 가게에서 매상이 얼마나 할지를 뭐 한 계절 단위로 안다면 딥러닝을 적용하면 내일 매출이 얼마나 할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많이 하는 건데 채점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어떤 걸 인지한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작업들 딥러닝이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의료에서 이게 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의료에서 영상을 보고 어떤 질병을 판단하는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하고 판단 결과를 보면서 이제 맞춰주는 거, 상담하거나 이제 제어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것만 한다고 보통은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일을 상당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공지능이 다 우리가 뭐 쓰시는 이런 컴퓨터 도구처럼 뭘 그냥 이렇게 예측만 하는 도구가 아니다. 뭘 만들어내기도 하는 도구라는 게 너무나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영역이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샘플도 이제 실제 있는 사진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 가상으로 얼굴을 학습해서 이 얼굴을 그려낸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사실 아주 감쪽같이 그려내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는 딥페이크란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뭐 배우도 사실이나 가수도 사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할 가능성이 많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거 벌써 2016년에 나온 건데 내가 사람이 얼굴을 인식을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우리가 진짜 뭐 서울의 그 넓은 광화문 광장에서 시위를 하면 몇 명인지 그 세입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봐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이게 아까 보셨듯이 한번 만들어지면 뭐 무한 복제도 가능하고 아주 작은 것도 볼 수 있어서 사진 한번 딱 찍으면 그냥 한 번에 이 몇 명인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무슨 기능을 하게 만들었다는 건 그거 딱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 상당히 많은 걸 대체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One of his great achievements, one of Rembrandt's great achievements, was to portray human emotions in a much more convincing way than artists had before him, and in many ways for all time. 이것도 이제 상당히 재밌는 예라서 2016년에 이 렘브란트라고 아주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고전 화가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인공지능 갖고 응용하는 분야가 상당히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렘브란트는 이제 우리 뭐 세종대왕 비슷하게 많은 뭐 독특한 그 창작을 하고 했는데 이미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그 기법을 되살려서 렘브란트 작품을처럼 인공지능이 만들었는데 그 누구도 구분을 못 해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렘브란트 작품이구나. 그래서 아까는 미술관 관장이었고 이 사람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IT 기업의 이제 담당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딱 보시면 아까 딥러닝 얘기가 나오는데 수많은 그 렘브란트의 작품을 이렇게 카메라로 읽어서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한테 이제 렘브란트 그림을 이제 공부를 시킨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목표를 정하자. 그럼 무슨 그림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렘브란트가 이런 초상화를 많이 그렸으니까 새로운 이런 우리 백인 초상화인데 뭐 30, 40대의 초상화를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게 아까 좀 기법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AI는 뭐 한 가지를 잘하는 걸 잘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렘브란트의 우리 백인 남자 초상화를 잘 그리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Generating the Features에서 렘브란트 스타일을 흉내내는 것을 이제 또 인공지능으로 아까 저희가 뭘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렘브란트는 뭐 눈을 이렇게 그린다 저렇게 그린다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또 이제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람이 렘브란트의 제자가 돼서 렘브란트처럼 그리려면 얼마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인공지능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림이라는 게 여기 나오지만 사실 붓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붓으로 그리는 터치까지도 다 공부를 해서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다시 그려냈습니다. 이게 우리 컴퓨터상에서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진짜 모조품처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브란트 서거 347년 뒤에 이런 새로운 렘브란트 작품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 감정인들이 보고 이건 진짜 렘브란트 작품인데 이런 평가를 얻어냈던 사례입니다. 벌써 이게 2016년의 일이었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뭐
그 유명한 우리 뭐 바하나 뭐 베토벤, 모차르트 작곡하는 거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주 인공지능 전문가 중에 가장 유명한 전문가 중에 하나인 호프스테터라는 사람이 인공지능이 예술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예술도 사람보다 더 사실은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응용이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알파고까지는 2016년까지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실험실에서 이걸 뭘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그런 시기였고 2016년 이후엔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 약한 인공지능 딥러닝이 산업계에 이제 파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의 단계를 보자면 요건 이제 시장 연도입니다.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1998년, 2000년 만들 때부터 AI를 지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하는 사람들이 AI를 이게 기업의 산업용 그 사업하는 데 써보자. 이건 2004년부터 많이 시도를 했고 2011년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뭐 아까 시각 뭘 알아보게 하고 뭐 언어를 이해하게 하자 이렇게 시각 인식하는 것들 이쪽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눈, 코, 입, 뭐 촉감을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2015년부터는 인공지능으로 다 진짜 아까 뭐 처음에 로봇도 나왔지만 뭐 다 자동으로 해보자. 그래서 여기 뭐 자율주행차, 요새 뭐 주가 많이 오른 테슬라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건 시작 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단계냐? 제일 일찍부터 시작했던 인터넷 기업들은 AI로 다 변화했다. 이제 실제 인터넷 기업에 가보면 인터넷 기업의 90%의 일은 AI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시기냐? 그런 AI가 다양한 분야, 산업 분야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런 뭐 로봇 분야, 드론 분야, 뭐 농업 분야 이렇게 막 결합되는 게 이제 지금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쪽은 많은 일이 되진 않고 특히 이제 의료나 금융은 많이 진도가 나갔지만 아직 아까 데이터를 얻기 어려운 뭐 특히 많은 분야가 아직도 지금 개척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기업들이 AI로 이제 전환이 끝나고 이런 모든 기업들이 AI화되는 그런 딱 중요한 시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미래에 좀 일자리와 좀 부를 찾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좀 정리해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구글의 어떤 창업자의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구글의 궁극적 버전이 될 거다. 그러니까 구글은 결국 인공지능이 될 거다. 그리고 웹상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인데 지금은 거리가 멀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거기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를 언제 했을까요? 예? 이런 얘기를 2000년에 했습니다. 2000년에. 그래서 구글이 창업한 게 98년이고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게 2004년인데, 그러니까 구글은 이제 창업 때부터도 이렇게 인공지능 회사가 된다는 비전을 갖고 있었고, 아까 2017년에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린 인공지능을 최우선한 회사다. 그래서 상당히 인터넷계에서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간 10여 년 준비한 일이 이제 결과가 나와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인터넷 기업화가 됐는데 이제 한 분야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인터넷 기업으로 전환하는 일이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전환은 그렇게 10년이 걸렸지만 모든 분야가 이제 인터넷 하는데 5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더 변화가 가속될 거기 때문에 더 준비를 더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 AI가 성공해서 이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인터넷 AI 기업으로 됐습니다. AI 기업으로. 그래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무엇이냐?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랑 카카오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떤 분야별 플랫폼이 나왔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근데 우리나라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회사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미 현대자동차보다 더 커졌습니다. 한 50조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배달이나 하는 배달의 민족은 얼마? 그것도 5조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5조 원이 어느 가치냐? 이마트하고 롯데를 합치면 그 정도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대기업보다도 이런 플랫폼 기업들,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뭘 중개하는 기업이 커졌는데 이유는 거기에 AI가 붙었기 때문에 커진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백상아리,
이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는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뭐 등등 이런 글로벌 회사들,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 다음에 이제 분야별로 하나씩 먹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에어비앤비, 우버. 그럼 이제 뭐 하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영화 하면 넷플릭스, 공유 차량 하면 우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참치보다 정도 되는 소드피쉬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또 조금 작은 영역에서 뭐 가구에서 1등, 뭐 음악에서 1등 이런 작은 애들 어딜 가든 간에 분야별로 다 플랫폼 회사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다. 이게 뭐 피라냐 고기든 뭐 참치든 백상아리든. 그래서 이제는 거의 플랫폼이 경제를 다 좌지우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애플이나 지금 아마존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 것 같으세요? 예, 우리가 좀 잘 놓치고 있었던 차에 이 회사가 2,000조 원짜리가 됐습니다. 2,000조 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있는 회사를 다 합쳐도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백상아리 기업들은 나라보다도 큰 그런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사우디 아람코인데 이것이 애플보다 작은데요. 사우디 아람코가 뭐냐 하면 사우디의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보다 애플이 더 크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모든 경제가 플랫폼 중심으로 돌아가게 이미 돼버렸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AI를 다 도입해서 경쟁력이 아주 독점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를 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